같은 층 이웃이 지나가다 말했죠. 시어머님이 식구끼리 제주도 여행 간다며 좋아하시던데 비밀번호도 바꾸시더라고. 3일간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 셋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주도로 떠나 있었습니다. 10년간 살림, 격리, 간호, 밥상까지 도맡아온 며느리를 집에서 잠가버린 겁니다. 참 잔인하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 남편이 직접 써준 차용증이 있다는 걸.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 앞에 놓여 있던 건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 5통이었습니다. 한도경 씨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한도경입니다.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죠. 결혼 후 10년간 시댁의 살림, 남편 사업장 격리, 시어머니 병원 동행까지 도맡아 하며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잠긴 현관문 앞에서 10년간 봉인해뒀던 법학과 출신의 머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 3칸을 나눠 넣고 물컵까지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게 제 아침의 시작이죠. 도경아, 약 먹을 물은 미지근하게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하냐? 시어머니 오정란이 소파에 앉은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바로 다시 데울게요. 저는 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10년째, 이 정도는 익숙합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죠. 오전에는 시어머니 병원 동행, 오후에는 남편 성진의 인테리어 사업장 장부 정리, 저녁에는 시누이 소라가 굴쑥 들를 때를 대비한 밥상 준비. 월급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도리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녁 7시 남편 성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마디 던졌죠. 밥 됐어? 응, 지금 차릴게. 손 씻고 와. 저는 국을 퍼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죠.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이번 주말에 온다더라. 갈비찜 해놔라. 네, 어머니. 장 볼 거 미리 적어둘게요.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0년이면 입에 붙죠. 그날 밤 성진이 먼저 잠든 뒤 저는 거실불을 끄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법학교재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합격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저녁 식탁에서 대뜸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무슨 변호사야? 살림이나 똑바로 해. 저는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만 해주면 제 꿈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일단 살림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성진은 시어머니의 반찬을 집어 제 앞에 놓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1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죠. 꿈만 접은 게 아닙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엌으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성진이 아파트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았다. 내 혼수 자금으로 좀 갚으면 안 되겠니? 다 같은 가족인데. 5천만 원.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아 마련해 주신 제 혼수 자금이었습니다. 성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꼭 갚을게. 차용증 써줄 테니까.
저는 그 차용증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봉투에 넣어 서랍장 깊숙이 보관하셨죠. 평일 오후 시어머니 병원 동행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감자를 깎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도경 씨 되십니까? 여기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머니 이명자 씨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가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죠. 저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며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중환자실이래요. 저 지금 급하게 가봐야 해요. 오정란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병원은 누가 데려다 주는데?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니까요. 아이고, 들었어. 근데 나도 내일 진료 있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사고 당했어. 나 지금 병원 가야 해. 같이 가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알아서 해. 나 지금 거래처 미팅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저를 수술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머리 쪽 다친 부분이 심하고 여러 장기에도 손상이 있어서요.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친 부분이 너무 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성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한 번만 와줘. 요즘 거래처 미팅이 많아서 시간 내기가 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데없이 다녀오지 말고 빨리 들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오랜 이웃, 구순옥 아주머니였죠. 순옥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경아, 내 엄마가 요즘 너 걱정에 잠을 못 잤어.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늘 괜찮은 척했던 제가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고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돼. 엄마. 새벽 3시 17분. 어머니는 제가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구순옥 아주머니가 장례식장을 알아봐 주시고 부고 연락까지 도와주셨죠. 저는 홀로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화환 한 송이,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첫째 날 저녁 저는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빈소에 한 번만이라도 와줘. 나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 성진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혈압이 많이 올라서 내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수화기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문은 무슨 바쁜데.
뚜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은 채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례 둘째 날 순옥 아주머니가 김밥 한 줄과 따뜻한 국을 들고 빈소로 오셨습니다. 제가 밥을 먹지 않는 걸 아시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야 버텨. 내 엄마가 보면 뭐라 하겠니? 국을 한 숟갈 뜨는데 순옥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그랬어. 도경이가 시댁에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구박받는다고 밤마다 울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늘 거짓말만 했으니까요. 장례 마지막 날 수요일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지켜봤습니다. 작은 유골함을 두 팔로 안았을 때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전부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낙골당의 안치를 마치고 장례식장 정산서에 도장을 찍고 모든 것을 혼자 끝냈습니다. 수요일 저녁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3일간의 일이 겹쳐 떠올랐지만 서운함보다 더 크게 밀려온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또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을 짓눌렀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죠.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또 빨간 불. 세 번째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시누이 소라에게까지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장바구니를 들고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 도경씨. 며칠 안 보이더라. 시어머님이 도경씨 없는 동안 우리 식구끼리 제주도 여행 간다며 좋아하시던데 비밀번호도 바꾸시더라고. 웃으면서 말하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집에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는 아파트 로비로 내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대체 뭐였을까? 10년 동안 약을 챙기고 밥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돈까지 갖다 바치고 그 대가가 잠긴 문 하나. 그 순간 가방 안에 손이 닿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어머니의 유품 봉투였죠.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경아,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엄마는 다 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참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얼마나 오래전에 쓰신 건지 종이 끝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죠. 10년간 봉인해뒀던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법학과에서 배운 것들, 논리적으로 따지고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는 방법들. 주먹을 쥔 채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임채원. 대학 법학과 동기. 지금은 개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채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경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채원아, 나 지금 좀 급해. 만날 수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원이 뭔가를 느꼈는지 바로 대답했죠.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저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 2캔을 사들고 채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죠. 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커피 고마워. 캔을 하나 건네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잠깐 망설이다가 결혼 첫 해부터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자금 5천만 원을 남편 아파트 대출 갚는데 보탠 일, 남편이 차용증을 써준 일, 10년간 사업장 격리를 무보수로 해온 일, 시어머니 병원, 시누이 밥상, 가게 관리까지 도맡아온 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동안 벌어진 일들. 채원은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커피 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차용증, 지금 어디 있어? 우리 엄마한테 맡겼어. 엄마 원룸 서랍장에 있을 거야.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경아, 차용증이 있으면 너는 남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갚기로 한 날짜가 이미 지났으면 당장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집이랑 상가에 손 못 대게 묶어둘 수도 있어. 묶어둔다는 게 뭔데? 쉽게 말하면 내 돈 갚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에서 딱 잡아두는 거야.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넣으면 돼.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메모지를 가져와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재산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내일 아침에 차용증부터 찾아와. 그게 제일 급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저는 어머니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국 끓이시던 냄새와 섞인 비누향.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2번째 서랍 안쪽에 갈색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차용증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진의 서명과 도장,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죠. 그런데 같은 서랍에서 적금 통장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표지에 볼펜으로 도경이 새 출발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20년 가까이 한 달에 몇만 원씩 어머니가 넣어오신 금액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근 것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죠.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집을 나올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날을 위해 20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서랍장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 눈을 닫고 일어나 채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용증 원본을 건네자 채원이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날짜, 금액, 서명 다 있어. 이거면 바로 소송 들어갈 수 있어. 채원은 곧바로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돈 돌려달라는 소송장, 아파트와 상가 2곳을 못 팔게 묶어달라는 신청서, 그리고 이혼 소송장까지 3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죠. 내일 아침에 법원 열리자마자 다 접수할게. 시댁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할 일을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봐. 안 되면 열쇠업체 부르면 돼. 너 주민등록상 그 집 세대원이잖아. 같은 날 오후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마스터키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원의 조언대로 열쇠업체를 불러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 자리에 빈 공간이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성진의 여름옷 여러 벌이 빠져 있었죠. 계획적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편 명의 부동산 서류, 상가 임대 계약서, 원본, 보험 서류를 하나씩 꺼내 사진으로 찍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년간 제가 정리해온 서류들이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긴 뒤 안방으로 가서 제 옷가지를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봉투, 편지, 차용증,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법학 교재 몇 권. 그게 이 집에서 제 것의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10년간 살아온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식탁, 부엌,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 미련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원룸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채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법원 앞에서 봐. 다 끝내자. 저는 알겠어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법원 앞에서 채원을 만났습니다. 채원이 서류 봉투 3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 준비됐어. 들어가자.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돈 돌려달라는 소송장, 아파트와 상가 2곳을 묶어달라는 신청서, 이혼 소송장. 직원이 접수 도장을 찍을 때마다 쿵, 쿵,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접수 확인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채원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묶는 결정은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나와.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며칠을 더 놀든 그 안에 다 끝나. 고마워, 채원아. 고마워하긴. 같이 끝까지 가는 거야. 같은 날 오후 저는 10년간 무보수로 해온 남편 사업장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거래처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격리 업무 문의는 박성진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세무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업장 통장에서 제 인감을 빼는 서류도 준비해뒀죠. 10년간 제가 붙잡고 있던 줄을 하나씩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낮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소라였죠.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셀카 한 장과 함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지금 제주도 흑돼지 맛집 왔어. 집에 돌아가면 밥 차려놔.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소라가 실수로 저에게 공유한 시댁 가족 단톡방 대화 기록이 있었죠.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소라가 화면을 캡처해서 잘못 보낸 겁니다. 그 대화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없는 동안 비번 바꾸고 제주도 가자.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며느리 없으니 편하게 놀자. 성진은 아무 반대 없이 웃는 표정 하나만 보냈더군요.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채원에게 보냈습니다. 채원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선물이다. 잘 보관해. 일요일
어머니의 원룸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제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살쯤 됐을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냉장고에는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순옥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아주머니. 순옥 아주머니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그랬어. 도경이가 이 집에 올 일이 생기면 잘 좀 봐달라고.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언젠가 올 거라고. 그때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네가 좀 챙겨달라고 하더라. 어머니는 이날이 올 줄 아셨던 겁니다. 저보다 먼저. 월요일 오전 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경아, 나왔어. 아파트랑 상가 2곳 다 묶였어. 등기부에 다 올라갔어. 진짜? 응. 이제 성진이가 이 부동산들 못 팔아, 못 넘겨. 우리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꼼짝 못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오후에 채원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채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돌아오면 난리가 날 거야. 대비해야 해. 어떻게? 채원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핸드폰 녹음 앱 항상 켜둬. 둘째, 시댁 식구 만나야 하면 무조건 사람 많은 곳에서. 셋째, 카톡이랑 문자 외에 다른 연락은 다 차단해. 합의하자고 매달리면 거기에 대한 건 내가 다 받을게. 너한테 직접 오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저는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채원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진술서를 미리 써놓자. 네가 기억하는 거 다 말해봐. 날짜랑 상황 위주로. 시어머니가 제 법학 서적을 전부 버린 날. 명절마다 혼자 20인분 음식을 차린 일.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보내주지 않았던 일. 하나씩 말할 때마다 채원이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그날 밤 원룸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적금 통장을 꺼내 금액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로스쿨 입학 요건을 검색했습니다. 시험 일정, 필요한 성적, 준비 기간.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제 앞날을 스스로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이 아닌 웃고 계신 사진이었죠. 기다려, 엄마. 속삭이듯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화요일 저녁 제주도에서 4박 5일 여행을 마친 시댁 식구 셋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알게 됐죠. 거실 테이블 위에 법원 발송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부재중 통지서까지 합하면 5통. 시어머니 오정란이 여행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장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가 2곳을 묶어놓았다는 결정문. 네 번째는 아파트를 묶어놓았다는 결정문. 5번째 봉투 안에는 제가 박성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소라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고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던 일, 여행을 가자고 했던 일이 이 사태의 빌미가 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성진은 서류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소송장에 적힌 차용증 날짜와 금액을 보고는 10년 전 자기가 써준 종이의 존재를 떠올린 겁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이거 내가 쓴 차용증이잖아.
오정란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은 또 뭐냐? 네가 그런 걸 왜 써줘? 결혼 초에 도경이 혼수 자금 빌리면서 써준 거예요. 어머니가 대출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왜 내 탓을 해? 네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 꼴이 난 거지. 성진이 급하게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되어 연결이 안 됐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임대계약서 원본까지 전부 빠져 있었죠. 거실로 돌아온 성진이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다 가져갔어. 서류도 짐도 전부. 오정란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냐? 다 네가 아내를 잘못 다룬 탓이야. 성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여행을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도경이 엄마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안 가고 여행을 가자고 한 게 누굽니까? 10년간 한 번도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성진이었습니다. 모자 사이에 처음으로 소리가 오갔죠. 소라가 방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성진이 소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비밀번호 바꾸자고 한 거 내잖아. 단톡방에 네가 쓴 거 다 남아있어. 소라가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성진과 오정란만 남았고 서로를 노려보다가 오정란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성진이 거래처 상가에 직접 갔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가압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상가 세입자가 성진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여기 계속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게 잠깐 오해가 있어서. 곧 풀립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불안해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성진은 상가를 나와 아는 변호사 황재민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큰일 났어. 서류 좀 봐줄 수 있어? 황재민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모두 펼쳐놓고 한참을 검토한 뒤 황재민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 재산 만드는 데 기여한 증거도 많아 보이고 묶인 걸 풀려면 그만큼의 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 성진이 책상 위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도경이가 법학과 나온 거 알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상대 변호사가 누구든 전략이 꽤 치밀해. 네가 여행 간 사이에 다 끝내버린 거야. 성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변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오정란이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받고 더 비싼 사람을 쓰면 되잖아. 어머니,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차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 그년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오정란은 전화기를 들고 동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정란이야.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 그런데 상대편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란아, 근데 며느리 친정어머니 장례 때 제주도 여행 갔다며? 동네에서 다 알아. 오정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성진은 텅 빈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제가 10년간 써온 가계부 사본을 꺼내 넘겨봤습니다. 매달 얼마를 아끼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대출 이자를 언제 냈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해시태그 챕터 5화수라장. 화요일 저녁 제주도에서 4박 5일 여행을 마친 시댁 식구 셋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알게 됐죠. 거실 테이블 위에 법원 발송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부재중 통지서까지 합하면 5통. 시어머니 오정란이 여행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장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상가 두 곳을 묶어놓았다는 결정문. 네 번째는 아파트를 묶어놓았다는 결정문. 다섯 번째 봉투 안에는 제가 박성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소라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고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던 일, 여행을 가자고 했던 일이 이 사태의 빌미가 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성진은 서류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소송장에 적힌 차용증 날짜와 금액을 보고는 10년 전 자기가 써준 종이의 존재를 떠올린 겁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이거 내가 쓴 차용증이잖아. 오정란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은 또 뭐냐? 네가 그런 걸 왜 써줘? 결혼 초에 도경이 혼수 자금 빌리면서 써준 거예요. 어머니가 대출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왜 내 탓을 해? 네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 꼴이 난 거지. 성진이 급하게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되어 연결이 안 됐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임대계약서, 원본까지 전부 빠져 있었죠. 거실로 돌아온 성진이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다 가져갔어. 서류도 짐도 전부. 오정란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냐? 다 네가 아내를 잘못 다룬 탓이야. 성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여행을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도경이 엄마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안 가고 여행을 가자고 한 게 누굽니까? 10년간 한 번도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성진이었습니다. 모자 사이에 처음으로 소리가 오갔죠. 소라가 방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성진이 소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비밀번호 바꾸자고 한 거 내잖아. 단톡방에 네가 쓴 거 다 남아있어. 소라가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성진과 오정란만 남았고 서로를 노려보다가 오정란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성진이 거래처 상가에 직접 갔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가압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상가 세입자가 성진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여기 계속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게 잠깐 오해가 있어서 곧 풀립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불안해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성진은 상가를 나와 아는 변호사 황재민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큰일 났어.
서류 좀 봐줄 수 있어? 황재민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모두 펼쳐놓고 한참을 검토한 뒤 황재민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 재산 만드는 데 기여한 증거도 많아 보이고 묶인 걸 풀려면 그만큼의 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 성진이 책상 위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도경이가 법학과 나온 거 알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상대 변호사가 누구든 전략이 꽤 치밀해. 네가 여행 간 사이에 다 끝내버린 거야. 성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변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오정란이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받고 더 비싼 사람을 쓰면 되잖아. 어머니,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차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 그년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오정란은 전화기를 들고 동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정란이야.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 그런데 상대편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란아, 근데 며느리 친정어머니 장례 때 제주도 여행 갔다며? 동네에서 다 알아. 오정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성진은 텅 빈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제가 10년간 써온 가계부 사본을 꺼내 넘겨봤습니다. 매달 얼마를 아끼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대출 이자를 언제 냈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성진은 가계부를 무릎 위에 놓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을 유지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성진은 가계부를 무릎 위에 놓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을 유지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채원과 소송 준비를 이어갔죠. 그동안 성진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경아, 성진이 쪽에서 내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 뭐래? 너 만나게 해달라고. 대화로 풀고 싶다고 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필요 있을까? 네가 결정해. 만날 거면 내가 같이 가고 사람 많은 데서 하자. 안 만나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니까 부담 가질 거 없어. 전화를 끊고 책상 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의 글씨가 떠올랐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다시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날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합의하러 가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장소 잡을게. 목요일 오후 2시 시내 카페에서 채원과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쌓인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시켰죠. 저는 핸드폰 녹음 앱을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5분 뒤 카페 문이 열리고 성진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성진이 맞은편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경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성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 내 엄마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 가야 했는데 병원에 안 온 거 그것만 잘못한 거야? 성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나는 당신한테 와달라고 했어. 당신은 거래처 핑계를 대고 안 왔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했어. 3일 내내 전화 한 통 없었어. 그 시간에 당신은 뭘 하고 있었어? 제주도에서 흑돼지 먹고 있었잖아. 엄마 유골함 안고 장례식장 정산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해변에서 셀카 찍고 있었어. 성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테이블 위 자기 손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비밀번호. 장례 끝나고 돌아갔더니 내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 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어머니가 10년간 늘 그 말이었어. 어머니가 시켜서, 어머니가 그러라고 해서.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성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한 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죠. 채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성진 씨,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도경 씨가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곳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도 접수됐고요. 성진이 얼굴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묶인 거 풀 수 있어? 상가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거래처에서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채원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답했습니다. 돈 갚으라는 소송에서 도경 씨가 이기면 그 묶어둔 게 본격적으로 작동해요. 그때는 법원에서 강제로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파트 팔리면 나는 끝이야. 제발 그것만은 막아줘. 저는 성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잃은 나는 끝이 아니었어? 성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카페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정란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만남 장소를 어머니에게 알린 겁니다. 오정란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하고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도경, 감히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 있어. 카페 안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봤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테이블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했다고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야. 넌 밥이나 했지.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전부 녹음되고 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쓸 겁니다. 오정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며느리가 집안일 한 거 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정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이 집안 살림, 격리, 간호, 식사,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오정란이 입을 벌리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잠긴 현관문하고 제주도 여행이었으니까 이제 저도 제 대가를 받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오정란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죠. 저는 가방을 들고 채원과 함께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오정란이 뭔가를 외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 인도에서 채원이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오늘 녹음된 거 소송에 쓸 수 있을까? 채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증거를 만들어준 거야.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지. 저는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속으로 되뇌며 채원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채원과 나란히 법원 복도를 걸었죠. 조정실 앞에 이미 성진과 황재민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성진이 저를 보자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고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시어머니 오정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면만 바라봤죠. 조정위원이 양쪽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양측 제출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주장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채원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청인 한도경은 혼인기간 10년 동안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아왔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과 가계부에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상대방 사업장의 격리 업무를 10년간 무보수로 해왔으며 세금 계산서와 장부 관리 파일이 그 증거입니다. 채원이 두 번째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추가로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증거입니다. 신청인의 친정어머니 장례 기간 중 상대방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단체 대화방 캡처와 신우이가 신청인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 같은 층 이웃의 진술서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황재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원님, 해당 부동산은 모두 상대방 박성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실질적으로 재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내 측의 기여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황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깍지 끼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된 건가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실 안에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했다고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야. 넌 밥이나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오정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두 주먹을 꽉 쥐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옆 사람의 시선을 느꼈는지 다시 등을 의자에 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인 비하와 부당한 처우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양측 합의를 권하고 싶은데 상대방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재민이 성진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황재민이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채원이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조정위원 소견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나왔어.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거야. 그렇겠지? 응. 아까 위원이 기여가 상당하다고 했잖아. 저 말이 나오면 거의 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을 참은 게 드디어 숫자로 증명되는구나. 한편 법원을 나선 성진은 주차장에서 황재민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황재민이 차 키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성진아, 솔직히 말할게. 재판 가면 재산 나누는 데서 상당 부분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 거기다 돈 갚으라는 소송까지 지면 아파트가 법원에서 팔려나가는 거야. 진지하게 합의를 생각해. 성진이 차 지붕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줘야 하는 건데?
최소 아파트 한 채 값어치는 각오해야 해. 10년간 갚은 대출금, 무보수 노동, 혼수 자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와. 성진은 차에 타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정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합의는 무슨 합의야? 단 한 푼도 못 줘. 그년한테 줄 돈 없다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진은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핸드폰을 찔러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상가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묶여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래처들이 결제 조건을 바꿔달라고 했고, 한 곳은 아예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왔죠. 사업과 가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성진은 어머니 몰래 채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채원이 저에게 전화로 전했습니다. 성진이 쪽에서 합의 조건을 보내왔어. 아파트를 너한테 넘기겠대. 대신 돈 갚으라는 소송은 취하하고 상가 묶은 것도 풀어달라고. 그게 전부야? 응.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시간 줘. 그날 밤 어머니의 원룸에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10년간 제가 쌓아온 것의 정당한 대가, 그리고 빨리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두 가지 사이에서 저울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원아, 나 결정했어. 아파트 전부 상가 한 곳 지분, 그리고 위자료. 이걸로 역제안할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끝까지 가. 채원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바로 넘길게. 전화를 끊고 어머니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욕심 부리는 거 아니지? 10년이잖아. 10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다시 세워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의안을 받은 성진은 황재민과 이틀을 더 고민했습니다. 황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재판으로 가면 돈 갚으라는 소송에서 지는 건 거의 확실해. 그때는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팔아버려. 지금 합의하는 게 네가 남길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선택이야. 성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받아들일게. 그날 저녁 성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합의합니다. 아파트랑 상가 지분 넘기기로 했어요. 오정란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네가 미쳤어. 그년한테 그걸 왜 줘?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성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처음 듣는 어조였죠. 어머니가 비밀번호 바꾸고 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어머니가 도경이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뚝 성진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정란은 끊긴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라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라가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 원래 여행 가자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하자니까 따라간 건데. 내 카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어. 비번 바꾸고 제주도 가자고 한 거 네가 먼저 썼잖아.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 증거가 됐어. 나한테 할 말 없으면 끊어.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 식구 셋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지 않게 됐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던 가족이 각자를 원망하며 흩어진 겁니다. 합의서 서명일, 채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저와 성진이 마주 앉았죠. 채원이 합의서를 테이블 가운데 놓고 양쪽에 볼펜을 건넸습니다. 성진이 볼펜을 집어들기 전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저는 성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고마웠다는 말은 10년 전에 해야 했고, 미안하다는 말은 엄마 장례 때 해야 했어. 성진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어 먼저 서명했습니다.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죠. 성진이 뒤이어 서명을 마쳤습니다.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법적 관계가 종료된 순간이었죠. 채원이 합의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2주 내로 마무리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2주 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현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석 달 전 빨간 불이 켜지며 열리지 않던 바로 그 자리였죠.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소파는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죠. 10년간의 기억들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매물 내놓으려고요. 네, 아파트요. 가능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일은 이 집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적금과 위자료를 합쳐 새 출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어학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0년 만에 법학의 길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성진은 아파트와 상가 하나를 잃고 남은 상가 한 곳으로 사업을 축소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정란과의 관계도 끊어져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됐죠. 제가 관리하던 가계부의 빈 페이지를 넘기며 혼자 앉아 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오정란은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소라마저 연락을 끊으면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 장례 때 여행 간 시어머니라는 말이 퍼져 체면마저 무너졌죠. 혈압약을 챙겨줄 사람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일상을 오정란은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듬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마치고 로스쿨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죠.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통지서를 들고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채원과 순옥 아주머니가 함께 와주셨죠. 유골함 앞에 통지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이제 정말 내 인생 시작한다. 순옥 아주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제일 좋아하고 있을 거다. 채원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변호사 되면 나랑 같은 사무실 쓰자. 미리 자리 빼놓을게. 저는 어머니 앞에서 10년 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죠. 납골당을 나서며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채원과 순옥 아주머니.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제가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가족이었죠. 새로 이사한 작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 삐뚤빼뚤한 글씨.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 문장 아래 빈 공간에 볼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살고 있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 잠겨있던 제 삶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새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이게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현관문이 잠겨 있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죠. 내가 지켜온 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만 참으면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요. 저도 그랬어요. 10년을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는 게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 힘드신 분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게 채원이가 있었고 순옥 아주머니가 계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